주말 어떻게 보내고 계십니까? 뉴스데스크 오늘 첫 소식은 다스 관련 단독 보도로 시작합니다. 다스는 누구 겁니까? 검찰이 이 질문에 대한 해답에 한 발짝 다가선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의혹을 풀 단서가 될 핵심 증언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는데 이지선 기자가 단독 보도해드립니다. 검찰이 주목한 부분은 다스의 전신인 대부기공의 창업 자금입니다. 대부기공 초기 자본금은 이상은 회장과 고 김재정 전 대표가 조달한 것으로 지난 2008년 정호영 BBK 특검이 잠정 결론 내렸지만 부지를 매입해 공장 건물을 짓고 기계를 사들이는 데 필요한 돈, 이른바 창업 자금은 누가 댔는지 불분명했기 때문입니다. 창업 자금을 댄 인물이 다스 설립을 주도한 실제 주인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도 검찰이 이 부분에 주목한 이유입니다. 그런데 검찰은 최근 다스를 설립할 당시 사용된 창업자금 수억 원을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직접 줬다는 핵심 관계자의 증언을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관계자는 다스 설립 초기부터 핵심 인력으로 일하며 내부 사정에 정통한 인물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동안 수차례 검찰과 특검 조사에서 다스와 이 전 대통령의 연관성을 부인했던 이 관계자가 이 전 대통령의 다스 설립 관여 정황을 진술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에 따라 검찰이 이미 다스 전신인 대부기공의 부지 매입과 공장 건축비 조달 등 설립 초기 당시 정황 파악에 나선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또 지난 11일 대대적인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자료에서 이 진술을 뒷받침할 내용이 있는지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검찰은 조만간 이 전 대통령의 측근으로 다스 설립 초기 내용을 잘 알고 있을 김성우 전 사장과 권승호 전무를 다시 불러 관련 내용을 확인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이지선입니다. 한편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수수한 혐의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집사로 불리는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이 오늘 검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이 이명박 전 대통령 개입 여부까지 조사할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최형문 기자입니다.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이 오늘 오후 서초동 검찰청사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어제 한 차례 검찰 소환에 불응했던 김 전 기획관은 심경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아무 답변 없이 청사로 들어섰습니다. 국정원 특활비 받으신 거 인정하십니까? 이명박 전 대통령 지시로 받은 거 맞으십니까? 검찰은 일단 김 전 기획관을 상대로 수억 원의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받게 된 이유와 규모, 사용처 등을 추궁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이명박 전 대통령 재직기간 대부분 김 전 기획관이 청와대 살림살이를 도맡아 왔다는 점에서 김 전 기획관이 받아 챙긴 국정원 특활비가 이명박 전 대통령 등 윗선을 위해 사용됐는지도 확인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김 전 기획관은 동시에 다스가 김경준 전 BBK 대표에게 140억 원을 돌려받는 과정에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직권을 남용해 개입했다는 의혹을 밝힐 핵심 인물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검찰은 김 전 기획관이 청와대 입성 전부터 다스와 김경준 전 대표 간 소송 등에 적극 개입해온 정황을 다수 확보한 상태입니다. 이 때문에 검찰이 김백준 전 기획관에 대한 긴급 체포 등을 통해 신병을 확보한 뒤 본격적인 추궁에 나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집사로 불린 김백준 전 기획관이 검찰의 수사 대상이 되면서 검찰이 김 전 기획관을 넘어 이명박 전 대통령을 직접 겨냥할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최형문입니다. 북한 예술단의 평창올림픽 파견 문제를 협의하기 위한 남북 실무 접촉이 다음 주 월요일 열립니다. 예술단 파견을 우선적으로 논의하자는 북측의 제의를 정부가 수용하면서 회담이 열리게 됐습니다.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이남우 기자 전해주시죠. 북한이 다음 주 월요일인 15일 북한 예술단의 평창 파견을 논의하기 위한 남북 실무 접촉을 갖자고 우리 측에 통보했습니다. 평창에 오는 북측 대표단의 전반적인 문제를 논의하는 차관급 실무회담을 같은 날 열자는 우리 측의 어제 제안에 대한 수정제입니다. 북한은 장소를 판문점 남측 평화의 집 대신에 북측 통일각으로 하고 의제도 예술단 파견을 먼저 논의하자고 요청했습니다. 정부는 북측 제안을 수용하기로 했습니다. 예술단 파견에 한정된 실무 접촉인 만큼 북측 제안대로 수석 대표의 급은 낮아졌습니다. 우리 측은 수석 대표인 이우성 문화체육부
문화예술정책실장 등 4명이, 북측은 권혁봉 문화성 예술공연운영국장 등 문화예술계 인사 4명이 회담 대표로 나옵니다. 현란한 안무와 서구식 의상으로 북한판 걸그룹이라 불리는 모란봉 악단 단장 현성월이 북측 대표단에 포함된 점으로 미뤄 모란봉 악단의 첫 방문이 성사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정부는 북측과 협의를 거쳐 2002년 이후 16년 만에 처음으로 북한 예술단의 서울 공연도 추진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금까지 통일외교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거래소 폐쇄를 둘러싼 정부 정책의 혼선은 과열된 가상화폐 시장에 혼란을 불러왔습니다. 어제도 뉴스데스크에서 짚어드렸습니다만 거래 자체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는 어려운 만큼 정부 정책은 거래를 어렵게 더 조이고 수익이 생기면 세금을 매기는 방식으로 진행될 수밖에 없을 걸로 보입니다. 조희명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정부 입장에서 가장 강력한 수는 거래소 폐쇄였겠지만 법무부 장관 발언 파문으로 가능성은 오히려 낮아졌습니다. 그렇다면 다음 카드는 각종 규제를 붙여 거래를 어렵게 하고 수익이 발생한 곳에 세금을 물리는 것입니다. 국세청이 이제 과세할 근거 등을 파악하기 위해서 현재 일부 조사를 시작을 했습니다. 금융위원장이 공개적으로 과세 근거를 언급한 건 두 가지 뜻으로 해석됩니다. 먼저 앞으로 실명 확인이 안 된 계좌로는 거래를 절대로 못하게 하겠다는 것. 두 번째로 가상화폐를 사고 팔아 얻은 수익을 국세청이 알 수 있도록 하겠다는 뜻입니다. 가상계좌를 취급했던 6개 시중은행에 대해 실명화 계획을 다시 추진하게 만든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거래 자체를 막기보다 투기적인 거품을 걷어내고 탈세 등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되는 걸 막는 쪽으로 가는 겁니다. 정부가 검토 중인 과세 기준은 가상화폐를 외환 같은 자산으로 보느냐, 일종의 프로그램, 즉 상품으로 보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산으로 보면 양도소득세가 가능한데 미국은 최대 38%, 일본은 45%의 세금을 매기고 있습니다. 상품으로 규정하면 부가가치세를 매길 수 있는데 싱가포르 방식입니다. 여기에 주식시장처럼 거래세를 부과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 중입니다. 다만 거래와 거래로 인한 소득의 세금을 매기는 기준을 만드는 것은 쉽지 않아 보입니다.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거래의 성격을 정하는 문제이고 자칫하면 가상화폐 거래를 양성화한다는 신호를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늦어도 올해 상반기 안으로는 과세에 대한 기준을 마련할 걸로 예상됩니다. MBC 뉴스 조희명입니다. 지난주 내내 정말 추웠는데 오늘은 모처럼 추위가 한풀 꺾였죠. 강추위와 폭설이 겹쳤던 현장을 이동경 기자가 헬기를 타고 둘러봤습니다. 사흘 새 20cm 넘는 눈이 내린 전북 부안. 드넓은 평야가 하얀 눈으로 뒤덮여 논과 길의 경계가 희미해졌습니다. 오늘 추위가 다소 풀렸지만 연일 이어진 강추위로 해변 곳곳이 아직도 얼어붙어 있습니다. 항구 근처에 얼음 조각들이 둥둥 떠다니고 조업을 멈춘 고깃배에는 치우지 않은 눈이 그대로 남았습니다. 저수지 한켠 얼지 않은 곳을 찾아 철새떼가 내려앉아 먼 길을 쉬어갑니다. 30cm 가까운 적설량을 기록한 전남 해안지대는 제설 작업이 한창입니다. 눈의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무너져 내린 축사와 비닐하우스. 앙상한 철골뼈대가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지붕이 주저앉아 찬바람을 그대로 맞게 된 닭들은 추위를 이기려 한 곳으로 모였습니다. 이 눈이 반가운 사람들도 있습니다. 눈이 그치며 입산 통제가 풀린 산에 등산객들이 정상에 올라 설경을 만끽합니다. 아이들은 언덕에 만들어진 천연 썰매장에서 가족들과 즐거운 겨울을 보냈습니다. MBC 뉴스 이동경입니다. 이렇게 날씨가 조금 풀리면 얼음 낚시를 하는 분들 조심하셔야 합니다. 보기엔 단단히 얼어붙은 것 같은 호수도 깨질 수 있어서 위험합니다. 재희원 기자의 보도를 보시죠. 얼어붙은 대청호 곳곳에서 얼음 낚시가 한창입니다.
바닥이 눈으로 뒤덮여 두께를 가늠하기도 힘듭니다. 갑자기 풀린 날씨 탓에 빙판이 녹으면서 사고 위험도 높은 상황. 위험하니 나오라는 안내에도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지금 여기 얼음 두께가 10cm 이하라 매우 위험하오니 신속히 나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기 뭐 빠져봤자 뭐 이만큼 오겠어요? 들어가는 게 문제예요. 안 들어가요. 단속을 하지 않는 바로 건너편에선 여전히 낚시가 한창입니다. 막무가내로 들어가는 낚시꾼 때문에 막아서는 공무원들도 소가리를 합니다. 저희도 이게 통제가 안 되니까 저희도 좀 힘든 거죠. 나오시면 되는데 지금도 나오라고도 안 나오잖아요. 안전한 얼음 낚시를 즐기려면 얼음 두께가 20cm는 되어야 합니다. 겉으론 단단해 보이는 빙판의 눈을 걷어내고 전기톱으로 잘라 얼음 두께를 직접 재봤습니다. 이 얼음의 두께는 10cm가량 됩니다. 하지만 눈과 살얼음을 제외하면 실제 두께는 7.5cm에 불과합니다. 그마저도 윗부분은 살얼음이라 힘을 견디는 부분은 더욱 적습니다. 따뜻해진 날씨에 여럿이 동시에 얼음에 올라간다면 깨질 위험이 큽니다. 낚시객들은 10cm 정도의 얼음이면 낚시가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수심이 3에서 5m로 얼음이 빠졌을 경우에는 바로 사망할 수 있는 안전한 얼음 낚시를 즐기기 위해서는 충분한 두께로 얼었더라도 구명조끼 같은 안전장비를 제대로 갖춰야 하고 얼음 구멍에서 물이 차오르면 바로 밑얼음이 약해진 것이니 재빨리 피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합니다. MBC 뉴스 제이원입니다. 2년 전 전격적으로 개성공단을 폐쇄한 뒤에 남쪽으로 내려오는 기업들의 차량 모습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무슨 근거로 개성공단을 갑자기 폐쇄했는지 여전히 의혹은 남아 있습니다. 정부는 당시 피해를 입은 기업들에게 보상금이나 대체부지 제공 같은 지원책을 내놓았었는데 과연 제대로 됐을까요? 이덕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전북 익산의 평범한 2층 건물. 개성공단 입주기업에 제공된 이른바 대체부지 중 한 곳입니다. 원래는 주민센터였습니다. 우리가 쓰기에 충분치 않은 적은 공간이지만 그래도 뭐 이렇게 급하니까. 개성에서 3,300제곱미터에 달했던 공장이 순식간에 30분의 1로 줄어든 상황. 어디 하소연도 못했고 그나마 6개월 만에 나와야 했습니다. 시에서도 오랫동안은 빌려줄 수가 없다. 그러니 이제 비워달라고 해서 다시 이렇게. 대체 부지를 스스로 포기하는 기업들도 적지 않습니다. 이 업체는 정부가 제공한 시화공단 대체 부지에서 나와 최근 빚을 내 김포에 공장을 마련했습니다. 대체 부지론 작업 공간이 좁아 생산 시설을 갖추기도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대량 생산하거나 제대로 공장 가동한다고 하기 위해서 간 것이 아니고 마무리를 지어주기 위해서 우리 거래선들의 피해를 어떻게 하면 조금이나 줄여보기 위해서. 명칭은 그럴듯하지만 대체부지란 게 이런 식이다 보니 지금까지 업체가 입주해 있는 대체부지는 56곳 중 5곳에 불과합니다. 대다수의 기업은 여러 가지 환경이 맞지 않았습니다. 가격 경쟁력을 어떻게 확보할 것이냐. 그것 때문에 계속 망설여온 기업들이 태반이었습니다. 지난 2년 동안 이미 업체 10여 곳이 휴업 상태에 빠졌습니다. 창고엔 불량품을 교환해줄 옷을 담은 상자들만 덩그러니 남아있고 모든 게 멈춰섰습니다. 스포츠 의류 등을 생산하며 정부를 믿고 공장을 통째로 개성으로 옮겼는데 남은 건 빈손뿐입니다. 멀쩡히 돌아가던 회사를 이렇게 망가뜨려 놓는 게 바로 국가라고 전 정권이라고 생각하면은 기가 막힐 노릇이죠. 누적된 빚더미는 더 심각합니다. 개성공단 등록 1호 공장으로 개성에 모두 250억 원을 투자했습니다. 하지만 공단 폐쇄 후 남북경협보험금 20억 원, 유동자산 보상금 15억 원이 받은 돈의 전부. 나머진 고스란히 빚으로 조여오고 있습니다. 그냥 그 수치상으로만 받은 거지 실제로 기업들이 회생하기 위한 자금으로는 역부족이었죠. 피해를 입은 건 기업인만이 아닙니다. 개성공단의 한 의류업체에서 공장장으로 일하던 홍재왕 씨. 홍 씨는 하루아침에 실업자가 됐고 50대 중반을 넘은 나이에 재취업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회사와 직장, 저희 직장과 이런 거를 한꺼번에 다
뺏어가 버린 상황이기 때문에 어떤 방법이라는 것도 뭐 찾을 수가 없고. 생업을 잃은 이들은 일용직을 전전하기도 하고 그 뭐 일 있으면은 가서 일해주고 아니면 말고 거의 그런 상태지. 일자리를 찾아 해외까지 떠도는 실정. 언제든지 뭐 나갈 수 있는 여건이 되면 저는 나가려고 그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냥 지금 국내에서는 우리가 지금 설 자리가 없기 때문에. 입주업체들이 주장하는 피해 금액은 1조 5천억 원에 달하지만 폐쇄 과정만큼이나 사후 대책 역시 졸속이었다는 비판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덕영입니다. 고 박종철 열사가 고문을 받다 숨진 남영동 대공분실. 경찰이 31년 만에 이곳을 찾아 헌화했습니다. 지금 경찰청 인권센터로 운영되고 있는데 고문 가해자였던 경찰이 이곳을 관리하는 것이 적절하냐는 지적이 있죠. 경찰이 시민의 참여로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했습니다. 이준범 기자가 보도합니다. 21살의 대학생 박종철 씨가 고문을 받다 숨진 남영동 대공분실에 경찰이 헌화했습니다. 물고문 가해자였던 경찰 수뇌부가 이곳을 공식 방문하기는 사망 31년 만에 처음입니다. 박종철 열사의 고문치사 이후에도 경찰의 공권력 남용에 의한 사고는 끊이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인권을 중시하겠다는 경찰은 고문 현장을 시민들이 운영하는 인권기념관으로 바꾸자는 국민 청원에 대해 법이 허용하는 한 최대한 협조하기로 했습니다. 이 공간이 그렇게 유익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최대한 그 시민단체분들하고 머리를 맞대고 논의를 하겠습니다. 박종철 열사가 경찰에 연행됐던 신림동 하숙집 골목길이 박종철 거리로 이름 지어졌습니다. 하숙집 바로 맞은편에 박 열사의 얼굴 동판이 세워졌고 400여 명의 시민들이 함께 지켜봤습니다. 1987년도에 이런 화려한 거리였다면 새벽에 지도새도 모르게 끌려갔던 일이 없었을까 그런 생각이 들면서 마음이 많이 아픕니다. 오늘 500만 관객을 돌파한 영화 1987의 감독과 출연자들도 박 열사의 묘역을 찾아 넋을 기렸습니다. MBC 뉴스 이준범입니다. 박근혜 정부 시절 국립대학 총장 선출 과정에서 교육부가 몇몇 후보자들의 임용을 거부해 이른바 교육계 블랙리스트 의혹이 제기됐었죠. 교육부가 권력의 눈치를 본다는 비판이 있었는데 국립대 4곳에서 여전히 총장이 정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무슨 이유인지 엄기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총장이 3년 10개월째 공석인 공주대학교. 2014년 3월 대학이 2명의 총장 후보자를 선출했지만 교육부가 둘 다 부적격 판단을 내렸습니다. 지난해 11월 교육부가 후보자 2사람 모두 적격하다고 번복했지만 이번엔 학내에서 의견 통일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1순위 후보자와 이제 재선출에 대해서 이 두 의견이 엇갈리면서 제일 피해를 보는 거는 일단 학생들이고 국립대 4곳이 비슷한 사정으로 현재까지 총장 자리가 공석입니다. 국립대 총장은 대학이 후보자를 선출하면 정부가 임용하는 절차를 거치는데 박근혜 정부에서는 이유를 밝히지 않고 임용을 거부하거나 미루는 일이 전국 곳곳에서 벌어졌습니다. 2016년 말 기준으로는 장기간 총장을 뽑지 못한 국립대가 10곳을 넘었습니다. 교육계에선 박근혜 정권에 교육계 블랙리스트가 존재했다는 의혹을 제기해왔습니다. 실제 정부 비판적인 시국선언에 명단을 올렸던 4개 대학 1, 2순위 총장 후보자들은 임용이 거부됐고 경상대 등 5개 대학은 1순위 후보 대신 시국선언에 참여하지 않은 2순위 후보자들이 임용됐습니다. 지역 국회의원과의 관계 개선이 시급하다는 청와대 관계자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현 여당을 지지하는 사람은 블랙리스트가 되는 거죠. 그다음에 각종 시국선언 참여자도 블랙리스트가 되는 거고요. 실제 이병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교육문화수석에게 국립대 총장 임명과 관련한 소송에 잘 대응하라고 지시한 내용이 공개되기도 했습니다. 교육부가 합리적인 기준 없이 권력의 눈치만 봤다는 비판이 제기됩니다. 지난 정부에서는 왜 부적합이고 현 정부에서는 적합인데 그 사유도 안 알려주고 과거에 잘못된 것은 좀 인정하면서 가면 한 단계 더 성숙하는 데 더 빨라지지 않을까. 이에 대해 교육부는 총장 임명과 관련한 의사결정 이유를 공개할 의무가 없으며
대학들의 의견을 수렴해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MBC 뉴스 엄기영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IT와 아프리카 국가를 거지 소굴이라고 비하해 파문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요즘 미국의 반이민 정책을 보면 트럼프 대통령의 이런 인식이 그대로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조재영 기자입니다. 나흘 전 열린 백악관의 이민정책 관련 회의. 이 자리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IT와 아프리카 국가들을 거지 소굴이라며 노골적으로 비하했습니다. 왜 미국이 거지 소굴에서 오는 사람들을 다 받아줘야 하냐? 노르웨이 같은 나라에서 이주민들을 더 받자고도 말했습니다. 거의 욕설에 가까운 발언이 알려지면서 이례적으로 유엔까지 직접 나섰습니다. These are shocking and shameful comments from the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I'm sorry, but there's no other word one can use but racist. 작년 6월에는 IT 출신들은 모두 에이즈 감염자라고 말한 게 알려져 논란이 됐었고 대통령이 되기 전부터 인종차별적인 발언이 비일비재했습니다. They're sending people that have lots of problems. They're bringing drugs, they're bringing crime, they're rapists. 이런 막말뿐만 아니라 반이민 정책도 갈수록 노골적입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수단과 니카라과, IT에 이어 지난 8일엔 엘살바도르 이민자들의 임시 체류 자격을 더 이상 갱신해주지 않기로 했습니다. 길게는 10년 넘게 체류해왔던 이민자 40만여 명이 하루아침에 추방 위기에 몰린 겁니다. 또 멕시코에서 넘어오는 불법 이민자를 막겠다며 국경장벽 건설에만 19조 원의 예산을 신청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는 30일 신년 연설을 마친 뒤 직접 장벽 건설 현장을 찾을 예정인데 그만큼 올해에는 더 강력한 반이민 정책을 밀어붙일 거란 관측이 나옵니다. MBC 뉴스 조재영입니다. 검찰이 지난 9일 재계서열 20위권인 부영그룹에 대해 횡령과 조세 포탈 혐의로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실시한 데 이어서 부영그룹의 주력 사업인 임대 아파트 분양 문제까지 수사하고 있습니다. 곽승규 기자가 보도해드립니다. 경남 김해의 한 아파트 단지. 부영 아파트의 상징인 원앙새 로고가 보이질 않습니다. 부영에 불만을 품은 주민들이 도색 작업을 하며 로고를 지워버린 겁니다. 이 단지뿐만이 아닙니다.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 부실 시공 의혹과 임대 아파트 고분양가 전환 논란으로 주민들의 반발은 계속돼 왔습니다. 현행법상 임대 기간이 5년 혹은 10년이 지나면 입주 주민들에게 아파트를 분양하게 되는데 부영은 이 분양 전환 과정에서 지나치게 높은 분양가를 책정해왔다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실제로 부영 임대 아파트 입주민들은 과도한 분양가 책정으로 부영이 얻은 이득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제기했고 지난 5년간 이와 관련된 소송만 100여 건 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최근 부영그룹을 전격 압수수색한 검찰도 이 점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부영이 실제 사용한 건축비가 아닌 현행법상 최대치의 건축비를 받을 수 있는 표준 건축비를 적용해 분양가를 책정하는 편법으로 폭리를 취해온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기에 더해 부영이 임대 아파트 건설의 명분으로 토지를 싼 값에 구입하고 아파트 건설 자금을 저금리로 대출받은 부분도 확인 중입니다. 아파트를 짓는 비용은 적게 쓰고 분양가는 높게 받아 이중의 수익을 올리면서도 정작 아파트의 품질이 형편없다면 돈이 어디론가 샜다는 유력한 정황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이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의심되는 횡령과 배임, 조세 포탈이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의 주도나 묵인하에 이뤄졌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임대아파트 사업을 발판 삼아 대기업으로 급성장했지만 정작 서민들의 비판을 받아온 부영 임대아파트 폭리 문제에 대해 검찰이 어떤 수사 결과를 내놓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곽승규입니다. 콜레라가 퍼지고 있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아이들이 디프테리아에 걸려 쓰러지고 있는데 병원은 폭격에 무너지고 해외 원조 약품은 국경 봉쇄에 막혔습니다. 1000일 넘게 내전이 벌어지고 있지만 잊혀진 전쟁으로 불리는 예멘의 비극. 신정현 기자입니다. 가쁘게 숨을 몰아쉬는 야스민. 기침도 그치질 않습니다.
같은 디프테리아 증세로 입원한 야스민의 5남매의 상황도 심각합니다. جبنا التهبت عليه زيادة جبناها المستشفى بعدين مرضنا احنا بعدها 중동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예멘에 3개월 전부터 디프테리아가 번지면서 감염자가 500명을 넘었습니다. The age group that have been eaten most is between 5 and 15 years of age, and the children under 5 years of age. 지난해 창궐한 콜레라 감염자도 100만여 명에 이르지만 대부분 치료를 받지 못했습니다. 비극의 시작은 내전이었습니다. 4년 전 이란의 지원을 받는 시아파 반군이 쿠데타를 일으키자 턱 밑까지 치고 올라온 시아파의 영향력을 우려한 사우디가 예멘 정부군을 지원하면서 내전은 이란과 사우디의 대리전으로 변질됐습니다. 밤낮을 가리지 않는 공습으로 멀쩡한 병원이나 보건소를 찾아보기 힘들고 구호품이 들어가야 할 항구와 공항은 사우디군이 막고 있습니다. العلاقة بحصار اليمن أن يفك الحصار لأنه الآن انتشار فظيع جدا. العلاجات ليست موجودة. الأمصال ما زالت لا تصل إلى المريض. 천일을 넘긴 전쟁에서 10,000명 이상이 숨졌고 2천만 명이 인도적 지원을 기다리고 있지만 예멘 내전은 잊혀진 전쟁으로 불립니다. 예멘 내전은 시리아 내전과 비교되곤 합니다. 시리아는 유럽과 중동을 잇는 전략적 요충지로 강대국들의 이해관계가 얽혀 있습니다. 내전 발발과 함께 유럽으로 건너간 36만 명의 난민들이 유럽을 흔들면서 국제적 이슈로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산과 사막, 바다에 둘러싸인 예멘 난민은 내전을 피해 갈 곳이 없습니다. 이들의 고통은 아라비아 반도 구석에 갇히면서 주목받지 못하는 겁니다. 지난 50년 이래 최악의 대재앙이라는 유엔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예멘은 휴전과 평화로 가는 길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신정현입니다. 빙상이 아닌 종목에서 우리나라 첫 동계올림픽 메달을 노리는 선수, 스켈레톤 세계 랭킹 1위 윤성빈이 평창올림픽을 앞두고 가진 마지막 월드컵에서 압도적인 경기력으로 정상에 올랐습니다. 정진욱 기자입니다. 올림픽을 앞두고 가진 마지막 모의고사. 결과는 100점 만점이었습니다. 1차 시기 출발 기록은 4초 76. 출전 선수 32명 가운데 가장 빨랐습니다. 주행도 안정적이었습니다. 1분 7초 58로 가장 먼저 결승선을 통과했습니다. 앞권은 경쟁자들의 추격이 거셌던 2차 시기. 까다로운 곡선 코스에서 속도를 더 붙였습니다. 보란듯이 한층 공격적으로 트랙을 돌았습니다. 최종 기록 1분 7초 19. 오랜 역사를 자랑하는 스위스 생모리츠의 트랙 신기록이었습니다. 경쟁자들도 엄지를 치켜 세웠습니다. 이번 시합까지는 연습이었다고 생각을 하고 이제 실전에 돌입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올림픽에서 좋은 성적을 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반면 평창에서 금메달을 다투게 될 스켈레톤 황제 두쿠르스는 3위에 그쳤습니다. 올 시즌 7차례 월드컵 성적을 놓고 보면 두쿠르스의 경기력은 들쑥날쑥하지만 윤성빈은 금메달 5개, 은메달 2개를 따내며 한 번도 2위 아래로 내려가 본 적이 없습니다. 기복 없는 꾸준함으로 올림픽 금메달에 한 발 더 다가선 윤성빈. 올림픽 시상 때 맨 윗자리를 꿈꾸는 스켈레톤 천재의 도전이 조금씩 현실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정준욱입니다. 한파가 물러가고 있습니다. 내일은 기온이 더 올라 추위가 풀리겠는데요. 오늘까지는 서울 기온이 영하권에 머물렀지만 내일은 한낮에 영상 5도까지 오릅니다. 광주 8도, 부산도 10도 가까이 올라 오늘보다 3도에서 8도가 높아지겠습니다. 이렇게 날이 풀리기 시작하니 하늘은 금세 뿌얘졌습니다. 미세먼지가 쌓이면서 내일 오전까지 서울, 경기와 영서, 충북, 남부 곳곳에서 나쁨 수준을 보이겠고요. 오후에는 남풍이 불면서 완화되겠지만 모레 새벽 또 스모그가 유입될 것으로 보입니다. 외출하시기 전 미세먼지 수치를 확인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아직 중부지방엔 낮은 구름이 머물고 있는데 밤사이 거치겠고요. 울릉도에는 밤까지 눈이 좀 더 이어지겠습니다. 내일은 전국이 맑다가 차츰 구름이 끼겠습니다. 아침에는 서울 영하 4도, 춘천 영하 12도로 다소 춥겠습니다. 동쪽 지역에선 매우 건조한 바람이 불겠고요. 남부지방은 한낮에 10도 안팎까지 올라 일교차가 크겠습니다. 물결은 대부분 해상에서 조금 높게 일겠습니다. 월요일 새벽 시간엔 곳곳에 눈이나 비가 오겠고요. 한동안 예년보다 온화한 겨울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